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김장 담그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김장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게 김치 냉장고 안전 점검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만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로 인한 화재 사고가 600여 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10년이 넘은 뚜껑형 김치 냉장고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요.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각 제조사에서는 오래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대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점검을 받지 않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뚜껑형 이 냉장고 위에 잡동사니를 많이 올려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제품을 연결했을 때라고 하니까요.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무상 점검 기간 29일까지라고 하니까 이 기간 내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절기상 소설인데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덜 춥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때 이른 추위가 누그러진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첫눈이 내리고 추워진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하지만 절기와는 다르게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3.5도로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 걱정이 되기 마련이죠. 세종은 오전까지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공기질이 청정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6도, 세종 18도, 논산 1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홍성 16도, 부여 18도, 서천 18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두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저녁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엊그제 서해안 지역에는 첫눈이 내린 곳도 있고 이 대전 지역에도 눈발이 조금 날리긴 했었는데 이게 눈인지 아닌지 좀 아리송하긴 했습니다. 무름지기 첫눈이라고 하면은 이 펑펑 좀 쏟아져야 첫눈 아니겠어요? 그렇죠. 딱 요맘때가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시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겨울이 좀 빨리 왔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가을아 좀 가지 마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키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겨울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벌써 그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곳도 있는데 이렇게 겨울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 곁엔 아직 가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은 이 가을과 겨울 어느 계절이 더 좋으신가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붉은 가을, 하얀 겨울, 당신의 선택은이라고요. 각 계절의 매력을 담은 그런 사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입니다. 네. 그럼 많은 미술 작품 가운데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목공의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짝만 이렇게 삐끗해도 그렇죠. 작품을 망치게 되잖아요. 순간순간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데 이런 목공예를 평생 해오신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9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향한 열정이 넘치시는 송원 전기만 선생을 만나보고요. 또 중국 베이징에서 온 젊은 작가들의 전시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죠. 종교와 시대상을 드러내기도 하는 예술 분야. 갤러리에서는 미술 그 이상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기만 선생의 불교 조각전, 그리고 중국의 현대상을 반영한 젊은 작가들의 전시까지 다양한 예술 세계를 만나보자. (90을) 넘긴 현재까지 불상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만 선생. 어려서부터 나무 깎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가면서 그림도 조금 그려보고 취미가 나무 만지는 게 취미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목조각에 이제 전념하게 되고 처음에는 공예포를 만들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조각하게 됐습니다. 불상 조각을 한 지 어느덧 60년. 지금도 충남 금산의 산골에서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다. 수많은 불상 조각을 남긴 노대가 살아있는 불모다. 스승을 떠나가지고 부모님 같은 거 자상하게 이렇게 대해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승보다도 부모님 같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기 고집이 대단히 돼서 자기 하는 방식대로만 하기를 요구하시거든요. 이제 저희 선생님은 그런 걸 가르치실 때 보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 생각은 없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상당히 좀 그전 분들하고 다르신 아주 좀 깨이신 분이시죠. 나무를 깎아 자비를 만들며 대중의 마음을 보듬는 조형 예술가로 살아온 일생. 전기만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다. 만 90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망백이라고 부르는 백사를 바라본다라는 91세이 되셨는데요. 제자들과 인연을 맺으신 몇십 년이 되셨는데 그 91세를 기념해서 그동안에 평생 조성해 오셨던 불상들의 대표작들을 좀 모아서 기념집을 발간해서 헌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뜻을 모아서 이번에 책을 만들어서 헌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는 그의 망백에 맞춰 특별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전기만 장인과 그의 제자들이 참여한 전시회를 진행. 종교를 초월한 예술의 한 장르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하고 이 제자들이 같이 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전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연, 전시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오늘이 선생님 생신이시래요. 90세. 90번째 맞는 생신이 위해서 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거침없는 망치질과 섬세한 조각도의 움직임 끝에 새겨지는 문양 하나하나.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 선생은 평생 외길을 걸어왔다. 스케치도 없이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하신 대로 조각을 하나하나 떼내는 모습이 뭔가 보고 있다 보니까 약간 경건해지면서 너무나 감명스럽고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한 데 대해서 정말 고맙고 또 우리 후시인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불상은 목조불상 조성이 가장 활발했던 조선시대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대로 된이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인고와 정성을 고스란히 새기며 자신만의 표현으로 만들어온 그의 작품은 숭고하고 성스럽다.
조선 시대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 나발이라든가 이게 좀 독특하거든요. 시대별로면은 이 나발이 이렇게 턱도 이렇게 좀 붉어지고 얼굴이 좀 크고 미소가 좀 많이 웃고 옷자락이나 이런 게 좀 단순하고 많이 됐어요. 물론 시대별로 뭐 그 어떤 억골 정책도 있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아마 그 조선 시대의 불상을 뭐 좀 제대로 같은 거 깊이 있게 아마 연구하고 하시는 분은 글쎄 우리나라에서 우리 선생님밖에 아마 없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벌써 수십 년째 그의 예술혼을 잇는 송헌 문도회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 닮은 듯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담긴 불상 속에서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와 자비를 만난다. 앞으로도 계속 불교 조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못 해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아직 많은데 새로운 형태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이제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조각 광장과 함께 있는 천안의 한 갤러리 건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베이징에서 부는 바람이다. 이 전시는 중국의 오늘의 주목, 중국의 젊은 작가들을 통해 현대 미술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되고 잘 알려진 중국 현대미술은 1980년에서 90년대 사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급진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 갤러리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2000년대 이후 굉장히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변화된 면모를 소개하고자 이번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부는 바람은 베이징에는 강풍이 분다라는 쥐안치의 다큐 영화에서 착안한 전시 제목이다. 중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깨고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난 작품들. 젊은 작가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각자의 내면을 표출하는 창작물을 선보이며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중국의 지금 현대 미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풍부하고 복합적이면서 또 다양성을 가진 전시회. 사실 전시물 사이에서는 그 어떤 공통된 주제를 찾기 힘들다. 동시대라고 설명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예술은 그만큼 다채로운 색을 내고 있다는 것. 이 전시관은 곧 현대 대륙의 축소판이다. 바로 개개인의 개성적인 표현에 주력한 모습이 중국 미술의 오늘인 셈이다. 저희가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총 22명의 중국 현대미술 작가가 참여했고 그들의 50여 점의 작품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매체, 회화나 조각이라는 것에서 탈피해서 영상, 개념미술, 사진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생 그리고 90년대까지 그 출생한 굉장히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모아보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부는 바람전. 중국 작가들의 작품만으로 특별 전시를 기획해 22인의 예술품 속에서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예술에 대한 많은 것을 들려주려 한다. 중국 작가님들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은 빈티지한 느낌을 생각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색감도 굉장히 독특하고 영상 작품들도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감성을 표현한 회화, 조각, 미디어, 사진,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가득 메운 갤러리. 지금 천안에서는 작은 중국을 만날 수 있다. 네, 전기만 선생의 불상 조각전과 이 베이징에서 온
이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만나봤습니다. 네. 저 그 망백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 송원 전기만 선생의 이 작품전 전시. 아,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불상을 작업하다 보면 마음의 위안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갤러리에서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치의 고민도 없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머릿속에 다 구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늘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중국의 급변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베이징의 젊은 작가들의 전시도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중국의 새로운 문화를 이 작품으로 함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남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 나눔의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전남 영광에서는 특별한 나눔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아이돌 인기 못지않는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광군 백수읍에 자리한 송산마을. 100여 명이 정답게 모여 사는 곳인데요. 이른 아침 마을 분용회장님이 분주하게 채비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약속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네, 언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네, 오늘 마을 회관에 손님들 오신다고 해갖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회관으로? 네. 아우, 얼마나 반가운 손님이면 날이 밝자마자 회관으로 다 모이실까요? 머리 카트 예쁘게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회관에서 손톱 예쁘게 손질하려고 왔습니다. 예, 오늘 군에서 나와서 풀 서비스로 관리해준다고 해서 전부 다 모였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들 오늘 겁나게 예뻐지는 날이네요. 그 시각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거 다 챙겼으면 우리 장비 한번 체크해보자.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해 장비 확인은 필수. 있을 건 다 있다는 행복 드림 버스입니다. 영광의 행복 드림버스는 의료 취약 지역을 방문하여 국민들에게 보건, 복지, 문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는 서비스 버스입니다. 건강버스가 주 3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한방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을 활짝 웃게 하는 것이 행복 드림버스의 목표고 바람입니다. 자, 이제 행복을 드리러 싱싱 달려볼까요? 잠시 후면 행복 드림버스가 본마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마을 회관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버스 도착입니다. 이보다 더 반가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 우리 어르신들 정말 좋아하시네요. 오늘 진행할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 한방진료, 발 마사지, 네일아트, 이미용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어머니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서비스 들어갑니다. 먼저 보건교육, 올바른 손 씻는 법을 배우는데요. 긴 팔, 긴 바지, 긴 자와, 혹시 장갑, 목도 목줄에 막고 이렇게 일을 나가시고 겉옷에 기피제 보건소에서 나눠드리죠. 네, 겉옷에 이렇게 기피제를 뿌리고 5, 6, 7, 8, 9, 10, 11, 12 구석구석 시원하게 돌리고 하나, 둘, 스텝 밟아주면 예열 완료. 나 재밌어. 징어가 재밌다. 몸이 하고 불리구먼. 몸도 풀었겠다.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볼까요? 아, 저 버스가
버스가 영판 좋소. 깨끗하고 크고. 행복드림 버스는 이동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버스라고 얕보지 마라. 혈압, 혈당 측정은 물론 골밀도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혈압도 다 지금 좋으시고요. 당뇨도 107이고 콜레스테롤도 150이어가지고 수치가 아주 다 좋으세요. 매주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 건강도 챙겨드리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니까 행복드림 버스가 언제 온다냐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다른 데는 다 좋다 근데요 복부가 좀 차가지고 복부 운동하고 골다공증 좀 운동하고 그러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좋네요. 잘 보내요. 아니 나는 버스에서 산다니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뭐 의료 시설이 좋고 골밀도도 검사 다 하고 상당히 좋네요. 이뻐. 우리 어머니들 예쁘게 매니큐어 칠하고 계셨네요. 나는 그냥 분홍색으로 했어요. 젊어지게. 좀 예쁘게 발라주세요. 아니 난 늙었지만은 좀 못하고 한번 내보려고. 그동안 고생한 우리 어머니 손 호강 좀 시켜줄까요? 아유 겁내요 코아. 정말 우리 어머님들 좋으시겠어요. 나는 내 아가 제일 이뻐. 이쁘다고. 왜 어머니 왜 손톱을 이렇게 이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셔 봐봐. 어머, 네, 이쁘게 하셨네. 응? 이쁘요. 이 아가씨가 이쁘게 해줬어요. 또 오늘 겁나게 이쁘네. 이쁘잖아.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니. 남자친구? 오늘 요 공개 남구님이 겁나게 좋아하시고. 이쁘다 가겠네. 좋다 가겠네. 행복드림 버스의 서비스. 그야말로 오집니다 오죠. 이곳에선 발 마사지가 한창이네요. 발이 건강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잖아요. 몸이 싹 풀리는 데는 역시 발 마사지가 특효입니다. 발 마사지 좋소 시원해. 시원해 좋아. 좋은 기회가 있으니 발 마사지도 받지 어쩌라. 행복드림 버스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예뻐지시라고 미용 서비스까지 해드리는데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스타일가 좁니다. 잘나는 게. 치료도 잘해주고 버스도 좋고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도 다 예쁘고 좋고 더 훌륭한 사람들하고 봉사 많이 오고. 어머니는? 서비스도 좋고. 행복드림 버스는 신나는 공연까지 선보이며 기분 좋게 함께합니다. 오늘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환갑잔치보다 더 좋네. 진짜? 진짜. 특히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았어? 진로 카메라 든 놈이 더 마음에 들고. 내가 이런 일을 해. 진짜. 노래 부른 놈이 마음에 들고 노래도 잘하고. 혈압 재고, 혈압, 손톱, 발 마사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계산하셨어? 네? 계산하셨어? 계산도 다 했습니다. 뭘로 계산하셨어? 뭘로? 박수로. 즐겁고 참 재밌고 다음에도 꼭 찾아주시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골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 행복드림 버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함께하는 행복드림 버스는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네.
이 모처럼 이 마을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풀 서비스를 네. 받으셨는데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환갑잔치보다 네. 더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미용실 네. 한번 갈라치면 차를 타고 읍내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고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까지 해주니까 정말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이 버스 오는 날만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농한기라 한편으로는 적적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 왁자지껄 웃을 수 있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광주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중년 고개를 넘어가면은 누구나 다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나타날 텐데 네. 특히 폐경 이후에 중년 여성은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골다공증은 50대 이상 여성분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이 날씨가 더 추워지고 눈이 오게 되면 이 골절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이 골다공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흔히 뼈에 바람 든다 이런 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그 골다공증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이름 그대로 뼈에 구멍이 난 거죠. 그러니까 뼈가 충실해서 단단한 상태가 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그 골양이 감소되고 뼈를 이루는 이런 미세 구조가 있습니다. 격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실이나 손상이 오게 되면 골 강도가 약해지죠. 네. 골 강도가 약해지니까 외부의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건데 가벼운 충격이 뭐 쉽게 얘기하면 가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로 살짝 쪘는데도 불구하고 네. 손을 살짝 짚었는데 이래도 이제 골절이 나타나니까 뼈가 얼마나 충실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골절 발생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라는 기본적으로 뼈의 형태가 안에서 많은 손상이 일어나서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혈액이나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주기에 따라 수명이 있잖아요. 네, 뼈도 네. 궁금한데 이 뼈의 생성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는 한번 생성되면 평생 괜찮을까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안에는 생성과 그 흡수하고 억제가 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가 필요가 없거나 오래된 뼈들은 흡수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조골세포를 통해서 뼈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 거를 골 재형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일어나는 단위가 되게 3, 4개월에 한 번 정도 그 교체가 일어나는데 우리 몸을 다 교체하려면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니까 네.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골다공증 입장에서 살펴보면 골 형성과 골 흡수가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게 적어지거나 골 흡수가 너무 많아지는 이런 원인들이 있게 되면 그걸 따라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 네. 결국은 골 형성이 잘 돼서 오래 유지하면 좋은데 그 피크본 최대 골량이라고 하는 게 대개 청소년기 20대 초반 30대까지니까 이 젊은 시절에 뼈가 얼만큼 단단하게 형성됐느냐가 추후에 골다공증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뼈가 튼튼하게 본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네. 쉽게 골다공증 올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예. 근데 이 골다공증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 네. 건강 검진이나 검사를 받았을 때 이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골다공증의 유병률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남녀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최근 조사 결과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 대개 22.4% 우리 그래프 나오는 것 중에 맨 하단이 전체 평균인데 그 옅은 하늘색이 되게 골감소증이라고 해서 그건 47.9%인데 남자 여자를 보시면 남자는 대개 7.5% 여자는 37%니까 5배 이상 정도가 차이 나니까 여성들이 불행하게도 네. 골다공증은 훨씬 더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고 이제 연령이 대개 이제 10세 정도 증가할 때마다 2배 이상 증가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나이에 따른 변화가 저 원인이 상당히 큰 요소로 차지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이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고 드시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그 쉽게 얘기하면 뭐 되게 1차성, 2차성 얘기들이 모든 질환에서 많이 드는데 즉 1차성이라고 얘기하면 뭐 자연스러운 원인이죠. 즉 노화가 기본이 깔려 있게 되는데 제일 흔한 거는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들은 폐경이라는 단계를 거치면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게 생기면서부터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거를 이제 1차성 골다공증에서도 제1형 골다공증, 즉 여성들 폐경에 오는 것들, 그다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노화가 따라서 2차적으로 오는 것들 제2형 골다공증에서 즉 1차성은 나이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들이 폐경이라는 거 나이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두고 또 하나는 이제 2차성이 있습니다. 즉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제일 흔하게 우리 알고 있는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있고 혹시 거식증 같이 먹는 영양이 이게 부족한 사람들 또는 내가 질병이 있어 할 수 없이 스테로이드라는 이런 약제들을 계속 써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런 2차성 골다공증 자체는 해결하기 어려운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거 병이나 질병이나 여러 영양 섭취 불균형으로 생기는 2차성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나이에 따라서 이 골절이 나타나는 부위도 조금 이렇게 다를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뼈를 조금 더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보통 여성들이 되게 일생 50세 이후에서 되게 골절이 경험할 확률이 9.1%, 남성은 5.6%에서 여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더 많은데 뼈는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거나 손목 같은 데 보면 겉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걸 우리가 피질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아까 같이 뼈가 재형성이 일어나는 것들 그 안에 있는 해면골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그건 보이진 않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두 군데가 다 골 소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골 있는 부위들이 먼저 소실이 일어나게 되고 피질골이 늦게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뼈의 구조를 살펴보면 척추골은 대부분 해면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퇴골 같은 데는 피질골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해면골이 많이 차지하는 척추 부분이 더 먼저 골절이 일어나겠죠. 그래 대퇴골은 아마 제일 많이 보셨지만 되게 80대, 70대 후반 되는 분들이 수술하고 아니면 다쳐서 부러졌대더라 하고서 누워 있는 분들은 되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서 이 대퇴골 골절이 일어나고 해면골이 먼저 일어나는 척추 골절들은 그 젊은 시절 또 그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해면골하고 피질골 성분을 이루는 손목 골절들이 되게 50대, 60대. 그래서 요즘 겨울철에 눈 오고 난 다음 날 손에 기부 싸고 다니는 많이 오는 나이들이 되게 50대, 60대들 미끄러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골다공증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세 군데 골절은 손목, 척추, 대퇴골 세 군데인데 그게 그 골 소실이 정도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같은 골절이라도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결국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이유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골절이 한번 일어나면 혼자 생활하는 게 참 불편합니다. 이거 기부스만 하더라도 밥을 먹기도 불편하고 뭐 세수를 하기도 그렇고 어디 차 운전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처럼 그런데 하물며 손목도 그런데 척추골절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고 대퇴골절이 일어났다면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추후에 골절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골절도 한번 일어나면 이 평형으로 이렇게 똑바로 선 자세가 아무래도 균형을 못 잡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많아져서 2차, 3차 골절이 훨씬 잘 일어나서 두 번째는 3배, 그 뒤는 9배, 20배 정도 그 확률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위험성들이 커지고 특히 대퇴골 골절은 생명하고 많이 직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생겼다 하면 절반 정도는 독립적인 생활이 나중에 힘들다고 돼 있고요. 25% 정도는 요양원이나 집에서 거의 장기적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 심지어 한 20% 정도는 1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골절이 한번 생긴 거는 뭐 그냥 치료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추후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고 특히 노령이 되다 보니까 회복 속도도 더딜 뿐만 아니고 이런 합병증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10배 이상 정도의 사망 위험령이 대퇴골 골절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연세 드셔서 생기는 대퇴골 골절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뭐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도 좀 이게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미끄러 넘어져서 부러졌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었나 하고 실제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촬영도 해보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발견하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떤 2차적인 변화, 확실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단서가 되는 게 내가 이번에 키를 건강검진을 했더니 키가 줄었네 하는 것들 있죠. 네. 그 이유가 척추가 우리가 뭐 완전히 뭐 부러져서 아파서 이렇게 실려오는 경우 아니라면 네. 서서히 압박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골절도 앞부분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씩 숙여지게 되면서 키가 줄어들게 돼서 보통 경우 한 4cm 이상 줄게 됐다. 젊을 때보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뭐가 왔나 보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정말로 지팡이 짚은 꼬부랑 할머니들은 여러 군데 척추들이 다 압박골절이 와서 앞으로 숙여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100%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고 보통 사람들은 되게 그런 증상들이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키가 줄었다 하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한 4cm 보통 이상. 정도는 그 정도. 예. 예. 뭐 그래도 얼마 정도 줄었다 생각하면 한번 의심은 나이가 혹시 폐경 지나고 또 나이가 드셨다면 한번은 그래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키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cm 이상 줄면은 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을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뭐 많이들 찍어보셨을 텐데 그 크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척추 그냥 단순 사진이 이제 척추하고 대퇴골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척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증상 옆에 골절도 없는데 왜 찍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찍어보면 우리가 척추 사진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벽돌을 네모나게 딱 세운 것처럼 일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손목 부러지거나 대퇴골 부러져서 수술하거나 뭐 기부스하거나 이런 경우만 골절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우리 임상적으로 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압박골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서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대퇴골을 찍으면 모양이 아주 젊었을 때의 그 뼈가 단단할 때 하고 골다공증이 생긴 거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 진단하는데 그거 가지고 요즘은 진단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제일 흔하게 하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누워가진 상태에서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즉 약한 방사선을 쬐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척추 부위하고 대퇴 부가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손목 찍기도 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뭐 발목 찍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래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는 그렇게 누워서 척추 부위하고 대퇴골을 찍는데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기준치를 정했습니다. 기준치를 뭘 갖고 정하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최대 골량이 20대, 30대라고 그랬죠. 그때를 0으로 해서 얼만큼 나빠졌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는 분들 중에는 병원 갔더니 마이너스 1에 뭐 마이너스 3일에 하는 거는 그만큼 표준 편차 떨어졌다는 거니까 골다공증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5가 넘는 사람들을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그 사이를 골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일 흔하게 보는 진단 방법은 누워서 찍은 그 골밀도를 찍는 방법이 제일 흔한 방법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뼈가 끊임없이 재형성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생화학적 대사산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 사람들 소실 정도 이런 걸 그거 진단은 안 하지만 약제 쓰거나 할 때 참고 자료로서 충분히 이제 골다공증 관련된 것들을 사항들을 알게 돼서 약제 쓰면서 그 중간중간 아마 검사들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이든지 이게 유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해하는데 이 골다공증도 유전력이 있는 건지 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유전적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니라 유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 성품 뭐 그런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있죠. 그게 아마 이제 집안에 먹는 음식, 환경들이 아마 그런 게 아마 이 후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당뇨병 같은 경우도 가족력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것도 기본 바탕은 식생활들이 아마 상당 부분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런 아시아인들이 골다공증에 좀 약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여성분들 어머님이 골절 병력이 있으면 또 위험 인자가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성이 폐경부터 골다공증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조기 폐경되면서 45세 전에 그런 분들 또 위험 인자가 되고요. 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들을 장기간 먹는 사람들 또는 항경련제 같은 걸 먹는 사람들 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술과 담배가 끊임없이 그것도 또는 체중이 너무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런 나이대라면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일단 진단을 받았으면 빠른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골다공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뭐 제일 첫 번째 이제 생활 관련된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1번은 결국 흡연하고 술이 중요한데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에서 칼슘 흡수 같은 걸 억제하게 되니까 그 골밀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음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칼슘도 문제지만 낙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이 흔들거리시다가 넘어지시면 부러질 수가 있어서 특히 음주는 적절한 음주. 요즘 뭐 권장하는 음주량은 대개가 요즘 소주로 대개 일주일에 2병, 남자는 여성은 1병 정도 미만으로 좀 먹는 게 적절하다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얼굴 빨개지는 분들 그 절반 드셔야 되지만 그런 정도 양으로 술도 좀 주의를 하시고 특히 흡연 같은 경우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운동이죠. 결국은 넘어지더라도 이 하체가 단단하면은 잘 버텨줄 수 있는데 이게 부실하면은 강도도 셀 뿐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최대 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에도 걷기, 가벼운 조깅, 뭐 태극권, 계단 오르기 이런 등등들을 하는 것들이 평소에 관리뿐만 아니고 골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운동할 때 너무 과격하게 하다가 이 몸틀기 이거나 아니면 너무 앞으로 굽히거나 하면 그 지금 나오는 자세를 이런 것들을 너무 하게 되면 혹시 골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운동은 혹시 골다공증 진단 받으신 분들은 운동할 때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이 약제가 있겠죠. 그래서 약제는 길게 보면 지금 폐경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 85세 보면 거의 30년 이상 정도가 골다공증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면 약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사실 좀 난감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우리가 골 재형성 과정을 보면 2개로 나눌 수 있겠죠. 즉 생성을 막 해주거나 흡수를 막아주거나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성을 하는 것들 약제는 이제 부갑장성 호르몬이 있고 최근에 로모소주밤이라는 약제가 나와서 한정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골 흡수 억제제입니다. 즉 없어지는 걸 좀 덜 없어지게 막는 약제인데 물론 호르몬제도 대표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있습니다. 그 약제들은 되게 많이 쓰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뭐 한 달에 한 번씩 공복에 먹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공복이 중요하고 물로 먹어야 되고 혹시 뭐 커피, 음료수 같은 거 먹으면 흡수가 저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약제에 또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 치과 치료할 때 또 주의사항도 있고 또는 약제를 너무 장기간 쓰게 되면 골 흡수가 너무 억제가 되면 뼈가 딱딱해지게 돼서 골절이 오히려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 측정들을 잘 하셔서 일정 기간 쓰고 필요하면 다른 약제를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골 흡수 억제제 중에서도 6개월에 한 번 쓰는 약제들까지 나와서 치료하는 데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약제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칼슘과 비타민 제제 많이들 드시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칼슘하고 비타민 D는 쉽게 얘기하면 골뼈의 재료입니다. 기본 재료.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해야 될 일들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보면 칼슘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요. 특히 또 제일 뼈를 많이 형성해야 될 12에서 18세, 65세 이상이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우리가 섭취량의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권장량이 800에서 1000mg인데 60%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도 외부에서 우리 섭취해야 될 게 300~400mg은 섭취가 돼야 되는데 칼슘 제제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어서 최근엔 가능하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쪽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제일 많이 칼슘이 들어있는 건 유제품이죠. 우유, 뭐 요구르트.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여기 멸치 많죠. 또 저기 미꾸라지 많고요. 그다음에 치즈 많죠. 김,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좀 잘 섭취를 하면 칼슘 제제만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부족분을 하고 또 중요한 게 비타민 D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거의 80~90% 정도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D는 뼈 밀도, 근육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요즘 최근에는 암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정말 부족하다면 보충을 하시는 것들이 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이유가 아무래도 햇볕을 많이 안 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요즘 그
날씨 좋을 때 운동할 때 보면 뭐 하죠? 얼굴 다 쓰시고 팔 다 가리고 사실 뭐 운동하는 데 있어서 좋지만 비타민 D 입장에서 보면 거의 빵점이죠. 그래서 최소 이런 햇빛 때 우리나라 같은 겨울철은 사실은 햇빛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사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겨울에 또 내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봄철부터 해서 여름철, 가을철 초입까지는 팔하고 좀 다리 좀 한 20분 정도 내놓고 그다음에 뭐 선크림 바르셔도 되니 그런 정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들은 학생들은 아침 별 보고 집에 달 보고 집에 오니 햇빛을 볼 일들이 없죠. 공부에도 안타까운데 그런 뼈가 밀도가 잘 생겨날 그런 조건이 안 돼서 정말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현대인의 부족한 이 비타민 D를 이 햇볕을 쐬는 것과 음식 섭취만으로도 혹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을까요? 햇볕을 잘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는데 한 5, 6개월은 되고요. 겨울철은 꽝이니까 안 되는데 먹는 거 좋죠. 근데 먹는 걸로 우리 생각해보면 우유 같은 건 하루 10잔 먹어야 되는데 계란 한 40개 먹어야지 필요량을 먹으니까 음식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강화된 우유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음식도 기본 베이스가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부족한 경우라면 요즘 먹는 약재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먹는 거 나는 먹으면 속이 불편해하는 분들은 주사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활용하더라도 필요한 분들, 특히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지 재료가 튼튼해야 나머지 약재들도 다 되고 특히 요즘 골다공증 약재들은 복합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로 안 먹으셔도 그 자체 치료제만 갖고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충분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질문 주신 사항을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에 커피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커피를 끊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커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환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까지는 대부분 문제 없다 그러고 정말로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 경우라면 대개 이거에 관련된 그 논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아주 많이 드시는 분 아니라면 뭐 그걸 억제까지 해야 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에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치아를 골다공증이라는 얘기는 표현을 안 하고요. 치아 자체는 이미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주위에 있는 그 뼈 이런 것들 혹시 치아에 있는 이 턱뼈 쪽에 있는 쪽에서는 이제 그런 손상이 와서 뼈가 이제 얇아진다, 가늘어진다 하는데 뭐 의학적으로 그쪽까지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표현은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에서 오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쪽까지는 골다공증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입니다. 관절에 좋다고 해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예, 아까 이제 체중 부하 운동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뼈라는 거는 튼튼하려면 밀도가 높아지려면 체중이 좀 부하되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수영은 이렇게 물에 떠서 하는 운동이니까 체중 부하가 좀 덜 되죠.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우리가 근력이나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골밀도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별로 안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분들이 수영을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 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걷기, 조깅, 나머지 추가 운동을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에서 나는 골다공증 예방한다는 거는 좀 맞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건 도움이 되는 전신적인 운동,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자, 골절에 사골 곰국을 먹어야 뼈가 빨리 붙는다고 하는데 자, 뼈에 이 사골 곰국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골은 오히려 인이 많아서 우리 뼈 입장에서는 별로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뭐 기분으로서는 뼈에서 녹여내는 거니까 뼈가 좀 튼튼하게 잘 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약간 어불성설인 말이고 그냥 뭐 먹는데 그냥 일조로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뼈에 뭐 좋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건강톡톡 시간에는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병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절기 소설인 오늘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6.2도로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 걱정이 되기 마련이죠. 세종은 오전까지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낮부터는 공기질이 청정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6도, 세종과 대전 18도, 논산 1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6도, 태안 17도, 보령 18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두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저녁부터 밤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붉은 가을 대 하얀 겨울, 당신의 선택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478번님, 겨울도 매력 있는 계절이지만 붉은 가을이 더 좋습니다. 파란 하늘과 여러 빛깔의 단풍, 다채로운 색이 공존하는 가을이 조금 더 곁에 머물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긋불긋 아름답죠. 가을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네. 9801번님, 저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눈이 오는 게 참 좋아요.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하얀 겨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설경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아이들도 눈 좋아하죠. 예. 7658번님,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면 정열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 여유롭고 풍성한 가을이 저만치 가고 있어 참 아쉽네요. 예, 내년을 기약해야죠. 뭐. 네. 0587번님, 몇 해 전 3월에 때늦은 눈이 엄청나게 폭설로 내린 거 기억하세요? 겨울이 다 갔구나 했는데 기습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떠났던 그해 겨울의 폭설. 그래도 눈이 아직 좋은 걸 보니 감성이 살아있네요. 그렇군요. 네. 폭설 때문에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눈을 좋아한다 하는 거 보니까 네. 감성 살아 있습니다. 예. 2411번님, 저는 겨울에 태어난 겨울 아이이지만 선선한 가을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 대전 자운대 억새밭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가요? 이 살랑살랑 흰머리 흩날리는 억새가 참 감성을 돋게 합니다. 그럼요. 억새밭에서 사진, 네. 멋진 추억도 쌓으셨네요. 네, 1541번님, 아이가 좋아하는 썰매도 탈 수 있고 눈싸움, 눈사람도 만들 수 있는 겨울이 좋습니다. 눈이 오는 걸 보면 마음이 설레네요. 그래요. 아유, 귀여워요. 눈사람. 네. 귀엽게 잘 만들었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부모도 좋아하게 되죠. 네. 예. 5855번님, 겨울도 좋지만 전 가을이 참 좋습니다. 울긋불긋 가을 정취에 빠져듭니다. 언제부턴가 가을이 짧게만 느껴지네요. 오늘도 가을 만나러 떠납니다. 고고싱. 이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 네. 아직 이 가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899번님, 충남 서산엔 그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모레면 50줄이지만 아직 눈을 보며 마음이 설레네요. 초등학생인 딸도 정말 좋아하는 겨울입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겨울이 좋아요. 그래요. 눈 우리를 설레게 하는데 저는 그 눈 내린 그 새벽녘에 네. 아무도 밟지 않은 그거를 딱 밟으면 첫 발자국을 딱 내딛으면 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바흐 그의 아들이 12월 1일 저녁 7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무한한 우주를 담은 천지인 이정현 개인전이 26일까지 대전 MBC 1층 갤러리 M에서 이어집니다.
제29회 대전 도예가외전 반면죽 1인 상차림 기획전이 25일까지 대전 서구 문화원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아카펠라와 함께하는 연극 굿모닝 산타가 내일 오후 2시 또 저녁 6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2019 무형문화재 교류전 꽃 같은 인생을 기다리며가 12월 6일까지 대전 전통나래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현대무용, 카르미나 브라나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당진 문예전당 대공연장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청원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세종시 북악면. 고택과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어 근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품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는 세종시 북악면으로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떠나볼게요. 네, 이 때이른 추위가 물러가면서 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일요일에 또 비 소식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비가 내리고 나면 추위가 더 성큼 다가오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이번 주말 가는 가을 잘 붙잡으시고 또 오는 겨울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